그 임차인이 저한테 막 함부로 큰 소리 칠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분의 직장이 있으면 그분 급여에다 압류를 들어갈 거고요. 만약 그분이 사업을 한다면 그분 사업장에도 압류를 들어갈 거고요. 뭐 이도저도 없다 그러면 채무를 남긴 상태에서, 자, 우리가 이사비 문제로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만, 이사비는 나한테 유리할 때 주는 거거든요. 나한테 유리하다는 뜻은 임차인한테는 불리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? 자, 임차인이 이사를 안 가면 저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금은 소유권이 제 앞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전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됐고요. 이제 저하고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잖아요. 그러면 임차인은 제 앞으로 등기가 된 순간부터 저희 집에 불법적인 점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불법 점유자는 저의 권리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을 침해해서 얻는 그 임차인의 이득, 월세만큼이겠죠. 뭐 사용료, 뭐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. 그만큼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. 이런 뜻으로 부당이득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당이득금 산정 공식은 주택감정가 곱하기 연 5% 나누기 12개월 아니면 나누기 365일 이런 식으로 해서 1일당 또는 1개월당 부당이득금이 정해지고요. 그 부당이득금을 나중에 청구해서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이사비를 달라, 이거 요즘은 통하지 않습니다. 다만 그 집의 점유자가 채무자 소유자일 경우에는 좀 힘듭니다. 왜냐하면 채무자 소유자는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부당이득금 판결을 받아서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하면 추심할 재산이 없는 거거든요. 결국은 뭐 판결문만 있지 추심할 재산이 없는 그런 빈털터리 판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나 임차인일 경우에는, 특히 배당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일 경우 또는 뭐 일부라도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사비 주고 이런 걱정을 잘 안 합니다. 자, 그 임차인이 경제적 부실이 생겼나요? 그 임차인이 이 집이 경매됨으로 인해서 직장을 쫓겨났다거나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랬을까요? 아니요. 그 임차인은요 그냥 경제생활 잘하고 있습니다. 다만 집주인이 망가졌을 뿐이에요. 그래서 임차인은 살 만큼 살다가 그만큼의 이득을 취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, 저희한테 이사비를 내놔라 뭐를 내놔라 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루라도 빨리 명도를 받기 위해서 뭐 임차인을 달랜다는 입장에서 이사비를 주는 거지, 그 임차인한테 줘야 될 법적 의무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임차인이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명도가 좀 편합니다. 자, 다만 법을 아는 임차인들이 조금 뭐 저를 괴롭힐 수도 있겠죠. 뭐 그 정도 괴롭힘이야 당해줘야죠. 다만 나중에 반드시 복수라고 표현하면 되나요? 아니죠. 반드시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. 그 임차인이 저한테 막 함부로 큰 소리 칠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분의 직장이 있으면 그분 급여에다 압류를 들어갈 거고요. 만약 그분이 사업을 한다면 그분 사업장에도 압류를 들어갈 거고요. 뭐 이도저도 없다 그러면 채무를 남긴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각종 법률적 행위를 할 겁니다. 제가 하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괜히 버틴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?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특히 임차인이 단단한 임차인일 때, 여기서 단단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튼튼한 임차인일 때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손해본 만큼 그 임차인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